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는 시간, 만관유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자, 만관유 들어가기 전에 방금 또 재난방송 요청 들어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전 7시 42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코로나19 어르신 예방접종 사전 예약 방법 안내입니다.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순차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합니다. 65세에서 74세의 사전 예약이 현재 진행 중이며 5월 27일 접종이 시작됩니다. 60세에서 64세는 5월 13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되며 6월 7일 접종이 시작됩니다. 보호자께서는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도와주시고 접종일을 챙겨주십시오. 감염 시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연령층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이렇게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호자 등 누구라도 대리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전화 1339 또는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이현웅 아나운서. 자, 그럼 만관유 들어가 보죠. 예.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또 팩트 바뀐 거. 예. 있나 보죠? 하루 동안 좀 전해진 소식을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 손정민 씨 사건이죠? 예, 맞습니다. 첫 번째는? 예. 일단은 좀 의미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손 씨와 친구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예.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보셨을 텐데 혹시나 못 보신 분들 계실까봐 설명을 잠시 드리면요. 예. 이 사진은 새로운 목격자로부터 나왔습니다. 목격자는 2명이 더 추가가 됐고 현재 이들에 대한 진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알려진 진술을 확보했거나 확보할 예정인 목격자는 총 6개 그룹에 10여 명 정도 됩니다. 예. 자, 공개된 사진을 보면요. 사진 속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일단 그 손 씨와 A 씨가 당일에 입고 있던 옷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고요. 예. 손 씨는 옆으로 누워서 한쪽 손을 다리에 끼고 약간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 예. 이제 친구 A 씨는 백팩을 맨 상태로 손 씨 옆에 좀 쪼그려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앉아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뭔가 좀 행동을 그 순간에도 좀 하고 있었습니까? 일단 이게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예. 사진만으로는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는데 휴대전화를 만지는 모습까지는 보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목격자 진술로밖에 그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손 씨 아버지가 목격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인터뷰한 걸 보면요. 예. 2시 10분에 이제 대자로 누워있는 정민 씨 위에 A 씨가 올라타서 겹쳐서 누워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요? 2시 15분입니다. A 씨가 정민 씨의 주머니를 뒤적였다. 이런 진술도 있었고요. 예. 2시 18분에는 친구 A 씨가 정민 씨를 깨우려고 하다가 축 늘어져서 안 일어나니까 쭈그리고 앉아서 휴대전화를 봤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예. 2시 50분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민 씨의 주머니를 뒤적인 부분? 예. 이 부분이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거기서 혹시 A 씨가 정민 씨 휴대폰을 꺼내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 자세하게 전해지진 않아서요. 예. 추측만 나올 뿐입니다. 이를테면 그런 추측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전화기를 꺼내서 그 전화기로 이제 숨진 정민 씨 가족한테 전화를 하려는 그런 시도도. 예,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근데 또 문제가 예. 이 시간 자체가 A 씨가 기억이 나질 않는 상황이다라고 진술했던 그 시간입니다. 또 그게 들어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손 씨 아버지께서는 예.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균형도 잡고 휴대전화도 볼 정도의 상황인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또 술을 많이 마시면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사실 있긴 합니다. 예, 사실 저도 그런 또 적이 있어서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조금 이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두 사람이 마신 술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구입한 술의 양. 이거 맞습니다. 좀 나왔죠, 이것도? 예, 그것도 어제 이제 좀 자세하게 전해졌는데요. 예. 막걸리 3병, 청주 2병, 640ml 소주 2병, 360ml 소주 2병. 이렇게 총 9병을 구매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요. 예. A 씨가 그 조사 과정에서 거의 구입한 양을 다 마셨다라고 진술을 했던 게 진실이라면 예. 성인 2명이서 일반적으로는 상당한 양을 마신 셈이 됩니다. 그러게 많이 마셨네요. 예. 이 정도면.
자, 그리고 손 씨 아버지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요? 맞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였고요. 또 추가로 실종 당일에 한강공원을 찾은 A 씨의 아버지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라고 하면서 예. A 씨의 아버지의 휴대전화도 포렌식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 그래. 이건 새로운 얘기네요, 보니까. 예. A 씨 아버지의 휴대전화도 포렌식 해야 된다. 예, 어머니까지는 했었죠. 아, 그러니까요. 자, 근데 또 경찰이 이 친구 A 씨하고 A 씨 가족에 대해 신변보호 결정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뭐 요즘 워낙 관심을 많이 받기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관심이 대부분 친구 A 씨를 범인으로 좀 단정하는 쪽으로 좀 의견이 많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범인이란 거는 사실 그렇죠. 지금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기본적으로 항상 무죄 추정 그럼요. 예, 예. 원칙 기본으로 그게 해서 하는 원칙인데 건데.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뭐 예. 이렇게 자꾸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유언비어도 많이 나오고 악성 댓글도 많이 나오고요. 예. 또 이 A 씨와 A 씨 가족에 대한 신상 공유 같은 것들이 좀 도를 넘다 보니까 예. 경찰이 신변 보호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아무리 의혹이 많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범인으로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건데. 자, 내일 근데 새벽 사이에 또 이제 손 씨 아버지 블로그에도 색을 또 올라갔다면서요. 네네. 손 씨 아버지께서는 이제 실종 당일부터 한 2, 3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예. 관련 글을 올리면서 소통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한 6시간, 7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새벽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모든 정황들이 정민이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향하고 있는데 좀처럼 의혹이 풀리지 않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표시하는 그런 글이었고요. 예. 또 손 씨가 할머니와 나눈 문자 내용을 올리면서 좀 아들을 그리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만관윤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오늘 만관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론 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무릎을 탁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전해준 분이죠. 자, 배추도사십니다. 인사이드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장관 임명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장관 임명 배추도사. 예. 자,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연설이 있었는데, 네. 자, 이후 전국이 장관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 오히려 논란이 더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 여론 어떻습니까? 당청 간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이에 만남이 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 3명 중에서 일부는 임명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의견까지 집단으로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STI가 자체 조사로 10일, 11일 조사를 실시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가?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10명 중 6명 가까이 57.5%로 나타났습니다. 예. 여론은 부정적인 결과죠. 임명해야 한다는 응답은 30.5%로 나타났습니다.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예.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 중도층하고 젊은층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네, 중도층과 이제 2030 이른바 MZ 세대라고 그러는데요. 예. 지난주에 마징가 Z 세대라고 했다가 예. 네, 호되게 네, 야단 콩구멍이 맞으셨죠? 났습니다. 예. 혼쭐이 났는데 예. 이번 조사에서는 이제 중도층 정치적 성향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중도 성향이 그래도 강한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의 의견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 무당층에서도 10명 중 6명이 넘는 64.5%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만 18세부터 29세까지의 이제 20대로 묶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예. 10명 중 6명 이상인 62.5%가 임명해서는 안 된다. 30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MZ 세대라고 하더라도 예.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네. 20대와 30대가 좀 엇갈립니다. 30대에서는 임명해야 된다.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아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취임 4주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네, 한국갤럽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87년도 직선제 개헌 이후부터 네. 취임한 대통령의 지지율을 쭉 조사를 해왔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그래도
꽤 높은 편입니다. 긍정평가가.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임기 5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에 예. 긍정평가 지지율이 높았던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33%인데 예. 가장 최근 조사, 물론 평균은 아닙니다. 예. 가장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4%로 음. 역대 대통령하고도 비교해서 꽤 높은 편인데 예. 문제는 뭐냐면 중도층 이탈이 어. 최근 들어서 아주 가파르다는 것이거든요. 이른바 이제 지지율 30%의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년 차 자신감 있게 이제 개혁 의지를 실천해 나가는, 진행해 나가는 국정 운영의 모습도 중요한데 예.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잘 관리해서 30%대 이상을 유지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국민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이제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최우선 과제 뭐로 꼽았습니까? 네, 이게 중요합니다. 남아있는 네. 1년 동안 예.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 가장 많이 힘써라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주문인데요. 예.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7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역시 백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기승전 코로나입니다. 백신 확보 등 코로나 극복이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문재인 예.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과제로 나타났고요. 예. 그 다음이 뭘까요? 부동산입니다. 어. 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예. 지금 LH 사태 수사도 진행 중인데 과연 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세력들을 어떻게 발본색원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은 국민 화합과 통합인데 예. 특히 이 50대, 60대에서는 국민 화합과 통합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좀 진영 간 대결 구도 또 이념 간 대결 성격이 상당히 강해지지 않았나. 예. 그렇다면 국민 화합과 통합에 더 많이 좀 신경 써달라고 하는 주문으로 나타났습니다. 화합과 통합이요. 네. 화합과 통합 얘기하면 또 야권에서는 또 뭐 또 사면 얘기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생각하는 과제 네네. 나눠서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예. 판단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과제, 또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생각하는 과제 다를 것 같잖아요. 다를 것 같은. 네, 안 달랐어요. 그렇죠? 야, 그래요? 네, 오늘 우리 예. 출발시 아침에 캠페인도 했는데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름과 같음을 합해보면은 다 같음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민주당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 모두 코로나 백신에 신경 써달라.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신경 써달라. 일자리 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다.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만큼 여야가 좀 더 협치해서 문 대통령 임기 1년 과제 달성에 더욱더 좀 만전을 기하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들, 건강하고 주거 문제, 예, 사는 문제 이런 거 잘해달라는 거네 보니까. 그럼요. 예. 자, 그리고 그 장기 1주택자이지 않습니까? 그 재산세 경감 이거는 국민 여론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재밌는데 예. 좀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 중에 하나가 예. 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네, 6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을 예정인데 예. 그동안 주호영 예, 대표 대행이 대표? 상당히 유력한 걸로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달랐습니다.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예.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예. 나경원 전 의원이 15.9%,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3.1%입니다. 뭐 이건 차이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의 예. 7.5%보다도 더 높은 결과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이 주호영 의원 사이의 말씨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뒷산에 올라간 사람은 뒷산에 올라간 경험으로는 에베레스트를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뒷산 그 803 얘기하는 거죠? 네, 대구의 803.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예. 아저씨냐? 이 아저씨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세대 교체론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근데 이번 조사 결과 보면 예. 우리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오차 범위 내에서도 오차 범위 바뀐가요?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예. 그 나경원 전 의원과 맞먹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 물론 이제 이건 여론조사니까 또 당심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예. 이 결과만 놓고 보면은 최근에 영남 대 비영남이 아니라 신구 대결 아니냐. 그러니까
김웅 예. 이 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도 예. 지금 당권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또 요즘에 최근 썰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권 지금 앞두고 있는데 네네. 복권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이제 복당하는 복당하는 부분에 거.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김웅 의원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뭐 복당하면 어때?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근데 예. 김웅 의원은 이것도 도로 또 우리가 이 도로 한나라당으로 복귀하는 거다. 뭐 자유 한국당으로 복귀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정말 영남 대 비영남 대결이 아니라 신구 대결이 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불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저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 네. 재보궐선거 이후 네. 그 차기 대권 구도. 네. 이 변화가 좀 있습니까? 아주 큰 변화는 없는데 예. 양강 구도가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예.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또 결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진보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조금 더 아주 큰 변화는 하지만 이재명 지사 쪽으로 결집하는 예. 양강 구도의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네. 이재명 지사 또 이렇게 또 여야 양강 구도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근데 출마 후보들이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용진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대 교체를 이야기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예. 광역단체장으로는 양승조 충남지사도 예. 어젠가요? 예. 네.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후보들, 잠룡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당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큰 화제가 될 거리는 예. 바로 경선 일정입니다. 과연 이 경선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수년되느냐, 그대로 일정대로 진행이 되느냐. 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복당될지 또 국민의당과 합당할지 여부는 이 전당대회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만큼 또 윤 전 총장의 또 입당 여부도 전당대회 결과가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도 전당대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차기 대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벤트는 6월 전당대회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짧게 하나 저것 좀 네. 볼까요? 그 백신 접종률 좀 그래도 좀 높아지니까 네. 해외여행 가능성 타진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여론도 어떻습니까? 6월부터 이제 해외여행 후에 귀국할 때 이 예. 항체가 형성이 되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자가격리 면제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렇다면 해외여행 떠나겠느냐? 어. 자, 항보선 앵커께서는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그거는 제가 접종한 것만이 아니고 네. 갈 곳 그 나라의 현지 상황. 자, 정답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방송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있었군요. 우리 국민들은 예. 아직 두려움이 큽니다. 예. 갈 의향이 없다가 해외여행 의향이 없다가 어. 64%로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여론 분석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이번 주부터요, 새롭게 생긴 코너인데, 경제 코너인데요, 끝말이 전자인데, 파전, 김치전, 감자전은 아니고요, 경제전입니다. 자, 전의 전쟁, 경제전 시간, 코로나19 상황에도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 경제전의 첫 아이템은 이것으로 잡았습니다. 관련해서 한국경제TV의 송민아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무디스에서 우리 한국 국가 신용 등급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이거 어떤 이게 의미입니까? 네, 이 국가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이제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을 기존과 같은 수준인 이제 AA2로 유지했습니다. AA2. 예. 네, 국가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세계 3대 기관이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리고 이제 무디스, 그리고 영국의 피치 레이팅스가 있습니다. 피치가 있죠. 이 중에서 무디스가 평가한 AA2는 이제 국가신용 등급이 안정적이다라는 의미고요. 예. 이 등급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이제 싱가포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좀 높은 등급이었고, 네. 상당히 고무적인 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우리나라의 GDP, 국내 총생산량의 어떤 성장률 전망치도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더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전에는 이제 국내 총생산량이 3.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었는데요. 예. 무디스는 이번 발표에서 3.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많이 올렸네요. 많이 올렸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신용 등급과 GDP 성장률 전망이 이처럼 좀 나쁘지 않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예.
무디스 측은 이제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이 탄력적인 회복을 뒷받침한 아주 강력한 펀더멘털을 반영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요? 또 AA2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좋은 거냐라고 보면은 예. 이 위로 이제 두 개의 그 평가 등급이 높은 등급이 더 있거든요. 신용 등급이 가장 매우 높은 수준인 이제 트리플 A. 네, 그리고 신용 상태 우수를 나타내는 이제 더블 A1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번 이런 무디스 그러니까 평가에 이제 대해서 트리플 A가 있고 그다음에 더블 A1, 그다음에 더블 A2. 네. 더블 A2가 우리 이번에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AA2 평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보여준 그런 위기 대응과 또 우수한 그런 회복력에 대한 어떤 대외의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신뢰를 재확인했다라고 예. 밝히면서 지난달에는 어떤 그 스탠드앤푸어스에서 이제 신용 등급을 안정적인 수준인 이 AA 로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예. 그것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빠르고 또 강한 그런 경제 회복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제 그 싱가포르만 아시아에서는 우리보다 높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 세계적으로 그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런데 이제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예. 국가들은 예. 실제 이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은 등급에 있거나 같은 등급에 이제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고요. 그래요. 예. 네, 먼저 이제 신용도가 좀 가장 높은 등급의 이제 트리플 A를 받은 국가를 좀 살펴보면 예. 미국하고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모두 12개 국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AA1에 포함된 나라는 핀란드하고 오스트리아 두 나라가 있고요. 예. 우리나라와 같은 AA2 등급을 받은 국가는 예. 프랑스, 그리고 아부다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총 4나라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아까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높다면은 네. 일본은 우리보다 낮은가요? 네, 그 말씀 제가 지금 드리려고 했는데요. 좀 그래요? 눈여겨볼 부분이 예. 코로나 초기 방역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국가들, 예를 들면 영국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국가가 있는데 예. 영국의 경우에는 지금 AA3 등급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을 받았고 그렇네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그보다 더 아래 한 단계 아래인 예. A1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럼 두 단계 아래네요, 우리보다. 우리나라보다 두 단계 아래입니다. 네. 예. 아까 잠깐 언급하신 GDP 네. 성장률 전망치가 0.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네. 3.5%. 그러면은 이번 평가를 본다면 이제 우리 경제 앞으로 좀 좋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좋아진다라고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었으면 좋겠지만, 예. 한 가지 좀 문제점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지적이 됐습니다. 역대 그래요? 최대 수준으로 좀 불어난 그런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장이 좀 날아온 상태고요. 국가채무. 예. 그렇습니다. 또 정부 재정이 좀 대규모 악화와 더불어서 예. 좀 북한과 좀 마주하고 있다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건 항상 그랬었고. 항상 그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내외 좀 충격에 따른 강하고 지속적인 경제 피해 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신용 등급의 하향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무디스는 지적을 했습니다. 예. 무디스는 이제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런 확장적 재정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국가 채무가 역사적으로 좀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예.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장기간 유지해온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재정 규율 이력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금을 이제 제대로 걷어가지고 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겠다. 그런 의미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예.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이제 좀 중앙정부의 채무를 한번 살펴보자면 모두 862조 1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862조 1천억 원요? 예. 그렇습니다. 이는 이제 2년 전인 2019년도에 723조 2천억 원보다 네. 거의 한 2년도 안 돼서 한 140조 원 가량이 더 늘어난 셈이고요. 예. 이는 이제 무디스가 이제 국가 채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우려하는 어떤 좀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경제 이야기는 반도체 부족이요. 특히 차량용 반도체 부족. 네. 이것 때문에 요즘 우리 자동차 산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네. 얘기하던데. 자, 그러면은 더 상황이 지금 저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하신 건데. 맞습니다. 더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까? 네, 벌써 이제 수개월 동안 이제 국내 그 완성차 업체들이 어떤 반도체 부품의 부족으로 이제 생산 차질을 좀 겪고 있다. 예. 이런 걸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1차부터 3차까지의 그 협력사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예.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반도체를 이용한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부품사들의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또 이런 원가 상승 그리고 감산 등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이거 반도체와 좀 연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업체들마저도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공장 가동을 좀 멈추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덩달아서 좀 매출과 생산 감소의 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협력업체들 말씀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가 이제 예. 자료를 냈는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 1차에서 3차 협력사인 부품업체 78곳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좀 벌였고요. 예. 조사 대상 업체의 84.6%인 66개 협력사가 예. 반도체 수급과 이로 인한 그런 또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로 인해서 경영 애로를 좀 겪고 있다라고 응답을 한 상황이고요. 예. 특히 직접적으로 좀 차량 반도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10곳 중 9곳 이상이 최근 차량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한 상태고요. 협력사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취급 협력사는 그야말로 좀 어떤 직격탄을 바로 맞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차량용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없으면 차를 그렇게 생산을 못하는 상황인가요? 이게 꼭 필요한가요? 네, 뭐 요즘 자동차에는 뭐 어떤 안전과 편의 사양들이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되고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주차를 보조하는 주차 보조 시스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차량을 이렇게 이렇게 예. 스스로 가게 만드는 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네. 앞 차량도 뭐 거리 유지해서 가게 그런 것도 하는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다양한 센서나 반도체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품들이고요. 예. 그리고 업계 규정상 뭐 어떤 부품이 뭐 얼마나 더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정확히 말은 해주고 있지 않지만 차를 직접적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그런 부품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예. 이렇게 안전이나 편의 사양이 들어가는 부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런 뭐 옵션 부분 관련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예. 이제 이런 부품들을 빼고 예. 이제 예약 대기자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마이너스 옵션을 걸고 차량을 받아가시겠냐 이렇게 오히려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다른 업체들 네. 상황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그렇죠. 이를테면 아까 이제 우리 국내 업체들 얘기하셨고. 네. 그 국내 업체 중에서 이제 반도체와 상관이 없는 그런 부품 업체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업체들마저도 그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을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라고 하면은 뭐 현대차, 기아, 그리고 르노삼성, 한국GM, 뭐 쌍용 이렇게 5개 브랜드가 있는데 이들 업체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생산 라인 가동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올 초부터 이 생산 라인을 좀 번갈아가면서 가동과 중단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차는 지난 6일하고 7일 이틀 동안 울산의 포터 생산 라인을 좀 휴업을 한 상태였고 셋째 주부터는 공장별로 자재 공급 상황에 따라서 휴가 유무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재고를 이런 제네시스나 뭐 어떤 펠리세이드 같은 좀 잘 팔리는 차량들에 좀 몰아주거나 집중하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MPV 신모델 같은 뭐 이런 뭐 스타리아라든가 뭐 K8 뭐 이런 차들이 나오는데 그런 신모델에 좀 몰아주는 방식으로 생산 관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GM의 경우에는 이제 부평 2공장에 이어서 창원에도 공장이 있는데 창원 공장의 가동률을 절반가량으로 낮춘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문제는 앞으로도 좀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반도체를 취급하지 않는 그런 부품사들도 좀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전 첫 코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3부 마칩니다. 잠시 뒤 4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4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4년이 됐습니다. 이제 임기 1년 남았고요. 자, 대선 때 수많은 공약을 내걸었죠. 수백 건 있었죠. 자, 이 공약들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프로젝트 문재인 미터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자,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다 하면서 내놓은 국민과의 약속 대통령 선거 공약이죠. 자,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자, 이번 더더뉴스 코너에서 선정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 스튜디오에 좀 처음 뵙네요. 네, 스튜디오 처음 뵙네요. 예, 반갑습니다. 자, 문재인 미터 이거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뉴스톱이 18개 시민사회단체와 기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 얼마나 이행됐는지를 평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선 때 내놨던 공약들 많이 잊혀지니까 네, 잊지 네. 말고 이거를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추적하고 예. 알려주자 이런 의도로 기획이 된 거고요. 예, 몇 개였죠, 공약이? 공약이 887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전체 다 그러면 예, 분석, 전수 평가하는 분석하고 겁니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출범 이제 4주년이니까 1년 남았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거의 이제 임기 80% 지났는데 예. 그럼 공약 이행 좀 많이 됐습니까? 17.47% 완료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17.47%. 한 예. 5분의 1 조금 못 되네요? 예, 임기는 5분의 4가 지났는데 예. 공약은 5분의 1도 안 1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반별이네요. 예. 완전히. 그러면은 언뜻 봐서 이건 그냥 사실 그 공약 이행한 게 별로 안 되는데 예. 그렇더라도 완료된 공약 한번 보시죠.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예. 저희가 이제 좀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한 게 예. 고등학생 학비 부담 경감위에 고교 무상교육 실현. 아, 고교 무상 교육이요. 예, 그리고 예. 교육 환경 보호 구역 내 화상 경마, 화상 경륜, 화상 경정 등 도박 시설 진입 금지. 예. 병사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예. 해외 거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 추구를 적극 지원하는 체계 구축. 예.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 전면 재검토. 배우자 출산 휴가 유급 휴일 10일로 확대. 젠더 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 추진 및 국가 행동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다 중요한 것들이었네 보니까요. 예. 대선 공약들이 굉장히 다 중요한 내용들로 꾸려져 있습니다. 예, 예. 887개나 되지만. 네. 근데 이 다 이행이 되면 네. 굉장히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세계 최고 나라가 될 수 예,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행률이 이게 이제 5분의 1도 안 된다면 그러면 또 이제 공약은 많았지만 이 가운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제 이 5년 임기 동안에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파기한 공약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대통령이 여러 차례 화도 한 뭐 그런 공약들도 있는데요. 예. 대표적인 게 요즘 또 논의를 하고 있죠.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 원 달성. 아, 예. 예, 근데 2020년까지 만 원 달성이 목표였는데 네.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이 8,500원 수준이죠. 아직 멀었네요. 예, 예. 그리고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 예.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 이런 공약들이 대표적인 파기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대통령 집무실 굳이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는 건 글쎄 크게 중요한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상징적인 의미죠. 예, 그거는요? 은둔하지 않는 대통령, 예. 시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 가운데 보니까 근데 저것도 있네요. 그 파기된 공약 중에 그 중대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 강화 추진하는 거. 예, 예. 이건 일정 부분 반영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이 중대재해법이 지금 그 입법이 된 법안을 보면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고 3년 유예를 했고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하시는 시민단체들도 평가를 하시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던 건데 이거는 파기로 본다 이렇게. 그래요. 파기로 봐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파기율이 지금 그러면 비율로 봤을 때 2.8%. 2.8%요. 예. 자, 이거를 쉽게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근데 이거는 모두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빌공짜를 써가지고 빌공짜 공약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애초부터 누구나 그 선거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소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민단체들 중에 매니페스토 운동본부 이런 데들이 이제 그 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데들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공약은 지키지 않는 거야.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크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권들도 사정이 있으면 공약 어길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공약을 파기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의식이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감시해야 되고
이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계속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예. 앞으로는 이제 대선 나서시는 분들이 그 지금 이제 이 문제 미터 좀 참고해서 예. 그 실제로 실현할 만한 공약만 예. 좀 만들고 튼튼하게 해서 뭐 임기 중간중간에도 발표를 하고 네.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정부가 예. 100대 국정과제 이행 평가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내놨던 예. 대통령 공약은 887개였는데 네. 이걸 추려가지고 100개만 뽑아서 관리를 하는 거죠. 예. 근데 나머지 공약들도 분명히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사실상 그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몰라라 합니다. 예. 이런 풍토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좀 분야별로 나눠서 보면 어떨까요? 네, 공약 네. 이행률 보죠. 분야별로. 예. 경제 분야가 28%로 이행률이 가장 높고요. 예. 문화, 예술, 체육 분야는 3.7% 제일 저조합니다. 역시 문화 쪽이 네, 그리고 밀리는군요. 지방분권, 농어촌 27%, 예. 성평등 23%, 외교통일, 국방 분야는 21%. 예. 이게 이제 비교적 높은 분야들이고요. 예. 민생복지는 8.3%, 교육은 8.9%. 이런 순으로 이행률이 낮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민생 복지보다는 기업 정책에 더 무게를 싣고 있었던 거 아니냐. 예.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를테면은 여기서 민생복지 부분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8.3%네요, 보니까? 네, 저조하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민생복지 부분 죄송합니다. 그 주요 공약 한번 볼까요? 네, 이 공약이 또 세부 공약을 그 위로 예. 묶는 그 상위 또 분류가 있거든요. 이게 예. 민생복지가 저출산 고령화, 빈곤 탈출, 의료비 경감, 주거 문제 해소, 예.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생활비 절감, 국민 휴식권 보장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큰 덩어리들이. 예. 그리고 이 밑에 모두 109개의 세부 공약이 있는데요. 이번 평가에서 새로 완료된 공약은 2개밖에 없습니다. 2개요? 예. 중증 장애인 전용 주거 지원 제도화, 홀몸 어르신 거주 공공임대에 고독사 방지, 홀몸 노인 안심센터 설치. 요게 이제 1개 공약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실현. 예. 이렇게 2가지가 완료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런데 지체로 평가된 공약은 20%. 지체. 예. 그러니까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 이제 네. 이런 내용이고요. 진행 중이 54%입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엄청 강조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관련된 공약들은 대부분 지체 상태로 평가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계속해서 어떤 그 개혁을 계속 부르짖었는데 검찰 개혁도 있었고 적폐청산도 있었고 권력기관 개혁도 그렇고. 자, 이건 좀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에 신규 새로 임명되는 장관 후보자들 때문에 좀 시끌시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 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임용 기준 강화. 예. 근데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 이제 4주년 특별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근데 이를테면 이제 인사청문회가 사실 이제 그 후보자들을 갖다 이제 이를테면 그 정책이나 능력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증하는 게 아니라 예. 너무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였는데요. 뉘앙스를 얘기했는데. 예. 근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입니다. 예.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 여기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그 위장 전입 그리고 편법적인 재산 증식 그리고 논문 표절 이래서 이제 5개 정도에 해당되면 고위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맞아요. 청와대 기준이 있었죠. 5개. 예. 근데 이거를 7개 기준으로 또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죠. 그래요. 이 공약만 제대로 지켰다면 이런 시끄러운 일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검찰 인사 중립성, 독립성 강화, 또 검찰의 외부 견제 기능 강화. 이게 이제 야당이 여당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도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정말 대선 공약 우리가 더 관심 갖고 잘 지켜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였습니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을까요?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함께 오늘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세인트루이스 김광현 선수 미러키전에서 5와 3분의 1이닝을 1실점으로 잘 막았는데도 패전 위기에 처했다가 연장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으로 패전을 면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 토론토 류현진 선수 나옵니다. 8시 20분부터 애틀란타 원정의 선발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래요? 1이닝을 잘 막았더라고요. 무실점으로. 1이닝. 지난 7일에는 5이닝 4실점했는데 팀 타선의 도움으로 시즌 2승째를 챙겼거든요. 올해 6경기에서 2승 2패 아직 연승은 없는데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지명타자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류현진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베이브 류스를 볼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LA 다저스 소속이던 2019년 10월 7일 이후 무려 1년 7개월 만에 타석에 섭니다. 류현진 선수 메이저리그 타율이 1할 7푼 8리예요. 이 정도면 꽤 높은 건데. 투수치고는 높은 그렇죠. 거겠죠. 213타수 28안타, 홈런도 하나 있었고요. 12타점이었습니다. 오늘은 투수 류현진, 타자 류현진, 뭐 팬들은 바쁘고 기분 좋은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연일 나와서 참 좋은데 근데 메이저리그가 좀 흉흉하다. 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코로나19 때문인데요. 인기 명문 구단 뉴욕 양키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이게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어요. 그래요? 네, 선수랑 코치진 스태프까지 구단 구성원의 85%가 주사를 이미 맞은 상태에서 집단 감염이 벌어진 겁니다. 존슨앤존슨사 얀센 백신을 맞았다고 하고요. 그 양키스는 백신 접종 이제 선수들 했으니까 방역 수칙을 조금 완화를 했대요. 그래서 집단 면역 생겼다고 판단을 해서 뭐 클럽하우스나 덕아웃에서 마스크 원래는 필수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 규정도 좀 없애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조금 주춤 지금 걱정인 거죠. 경기도 일정도 그렇고 선수들 건강도 그렇고요.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김하성의 소속팀 샌디에이고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전 유격수인 타티스 주니어, 뭐 우리가 뭐 주전 경쟁 김하성 선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 번 언급했던 타티스 주니어랑 또 외야수 윌 마이어스가 확진돼서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요. 밀접 접촉자들도 많아서 사실 라인업이 쑥대밭이고, 네, 선수들 뭐 건강과 안전이 절대 우선인데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수들 그 백신 맞고서 면역 제대로 형성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한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조은지 기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그 뜨거운 맛을 보고 왔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레이싱카를 직접 탔습니다, 제가. 한 거예요? 네. 레이싱카 옆에 앉아가지고 속도를 만끽을 했는데. 그게 왜 뜨거운 맛이죠? 정말 무서웠거든요. 무서워요? 네. 기자라서 정말 귀한 경험했는데 또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번 주말 16일에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 개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왕 하면서 막 그 굉음. 네,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F1은 그런 차고 지금 이 슈퍼레이스는 일반 차랑 외양은 똑같아요. 근데 속에만 이제 개조를 경주용으로 한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 연습 때 점심시간 이용해서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4바퀴를 탔어요. 드라이버 문성학 선수가 몰아주고 옆에 앉았는데 질주할 때 최고 시속 300km, 4초 만에 100km를 바로 찍습니다. 네, 곡선 오면 급제동했다가 다시 풀악셀 막 밟아버려요. 정말 짜릿하고 재밌고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그 엔진 소리도 엔진 소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타이어 타는 냄새가 금방 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더해지니까 참 스릴 만점이었는데 제가 그날 옆에서 4바퀴를 타고 멀미를 하다가 퇴근길에 제 차를 운전했는데 느닷없이 급제동, 폭주 하면서 이게 쉽지 않다. 후유증이 있다 싶더라고요. 후유증일까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가 어떤 방식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최상위 레벨의 경주 대회거든요. 이 슈퍼레이스가. 그래서 이번 주 개막전 예로 들면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를 4km 정도예요. 한 바퀴가. 그거를 21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경기 시간이 무려 40분 정도더라고요. 거의 뭐 1시간 가는 것도 있대요. 근데 한 바퀴 랩 타임 그게 1초 안에 거의 웬만한 선수들이 다 들어온대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21바퀴 도는 게 한 번의 레이스고 그거를 11월까지 8차례 용인, 영암, 인제 이렇게 돌면서 순위 싸움을 해서 누적으로 선수 1등, 팀 1등을 가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운전하는 거랑 완전 다른 스포츠인 게 왼발로는 브레이크, 오른발로는 악셀을 밟아요.
아, 엑셀 밟는 게 중요해서 그런 건가요? 뭐, 예, 그쵸. 그 예. 1초 시간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예, 그런 그러니까.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 제가 가서 래퍼 김진표 씨가 엑스타 레이싱 팀의 감독이거든요. 예, 예. 본인이 말하길 미치도록 달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할 텐데, 사실은 심리전 또 상대 실수 끌어내는 트릭까지 합쳐진 모터 스포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뭐,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